이 4월 4일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3월 한 7일인가 그때 네. 이제 그쯤이 나오겠지. 좀 빠르게 나오면 3월 7일 가능해 하다가 네. 안 나오니까 3월 14일엔 이건 무조건 나오겠지 하다가 네. 야 21일도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않아? 네. 했는데 28일도 안 나오고 지금 왜 4월 4일까지 왔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의 내부 평의 과정들은 사실은 다 추론이고요. 저도 그렇죠, 그 중에 네네네. 하나로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지난 수요일 날 이재명 공선법 재판 선고 날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최상목이 왜 정계선과 조한창만을 임명하였지? 왜 마흔여곱 빼고 둘을 임명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덕수가 바로 직전에 미임명 사유로 탄핵소추 때문인가?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럼 정계선이 중요했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조한창이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사실 재판관들의 성향이라든가 기존의 그 재판 형태들 또 평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뭐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이건 워낙 국가의 중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그게 어떤 가족 관계라든가 과거에 무슨 광우병 사태 때 중앙지법에 이제 부장 단독으로 있으면서 네. 다른 형사 단독들이 그 5개 야간 집회 위헌성 문제 때문에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계속 중이어서 당의 재판들을 이제 진행 안 하고 있어서 혼자서 집중적으로 배단해서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유죄 선고를 한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조한창 재판관이 네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 역할을 주어 보고 네. 갑자기 뭐 대법 그렇게 물망에 오르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후로 바로 그렇게 헌법재판관 대법관 후보로 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최상목 자체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밀접하죠. 한덕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인수위 비서실 활동들을 했으니까요. 또 그리고 사법농단 때 그 국정농단 때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점에 비추어서 뭐 암묵적으로든 내지는 명시적으로든 그 조한창 임명에 대한 조한창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의사의 연락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심플하게 정리해 그러니까 이제 주시죠. 최상목 지금은 부총리로 돌아왔는데 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고 사실상의 이제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네네. 가깝다. 근데 그 최상목이 왜 시점을 돌렸을 때 정계선 조한창 두 사람을 임명했는가? 네. 그럼 마흔역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한창을 임명하기 위해서 정계선을 같이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그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했는데 국가기관이 그 헌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 자체로 그 고위 공직자의 직무유기 범죄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 합리적이어서 이런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더라고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조한창가 들어가면서 이미 그 당시에는 결론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네. 결론은 명확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랬어요. 네. 8대 0을 누구나 다 예상하던 시점이었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막 갈라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네. 그 외화돼서 표면화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 형사 판결이든 시간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체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기대들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조한창 재판관이 그런 사명을 띠고 들어갔다라면 지금까지도 그게 뭔가 서로 공감대가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그 법원의 세계에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고 이런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또 그리고 뭐 서울 고등법원이라든가 이런 중앙에 굉장히 이제 외부와 밀접한 정치 언론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곳이 아닌 지방에서 뭐 예를 들어 문영대 재판관도 부산에서 이제 지역법관을 했잖아요. 네. 그 어느 정도 어떤 비정치적인 어떤 순수한 재판 자체에 대한 중심하는 그런 그 법조 분위기에서 좀 있어서 아무리 뭐 내공도 있고 재판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가능성은 그냥 아예 배제하고 순수하게 동료로서 그냥 합의할 게 더 있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지연될 수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이 이번에 1월에 이제 임명된 분이죠. 네,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임명한 데는 그 이제 추론이신데 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은근한 커넥션 내지는 하여튼 완전한 자기 편이라는 그 생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 8명의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 재판의 선고를 가장 미루는 한 명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뭐 그거 뭐냐면 추정이시지만 네, 추정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이른바 뭐 민주정부 하에서는 인사검증이 되게 좀 상대적으로 철저하지 않거든요. 저도 뭐 검찰총장 후보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은 되게 어떤 전화 인터뷰 등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뭐 세밀한 검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른바 이제 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인사검증이 되게 철저하고 사상검증 내지는 심지어는 뭐 표현하기를 뭐 충성맹세까지도 뭐 옛날 이렇게 연상될 정도로 철저한 검증은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조한창일 것이다. 뭐 전체적인 글쎄 뭐 사람에 대한 뭐 근거리에서 본 법관 사이의 어떤 평들 뭐 성향들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뭐 언급하기에는 뭐 적절치는 지금 않은- 법원 사회에서 봤을 때 이 조한창이라는 사람의 판결했던 그 역사 아니면 과거의 이력들을 보면 스타일을 보면 지금 이제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보고 있다. 했고, 네, 네, 그렇게 거기서 보신다는 처음부터 거죠. 지금까지 소개 결론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저기 정영식일 테고,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복형 거기가 이제 헌법재판소 최근에 한덕수 결정에서 약간의 다른 포지션을 좀 네네네. 보였다. 네. 그 결정문에 이제 헌법재판의 본질이라는 것은 형사재판하고도 다르고 네. 일반 징계 절차도 다르잖아요. 그 헌법재판의 그 성질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치는 헌법 질서를 해치는 특정의 고위 공직자는 더 이상 당신이 무슨 선거에서 당선됐던 임명에서 당선됐던 간에 그 직에서 박탈한다라는 그런 헌법 수호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뭐 우수한 뭐 민사 재판의 뭐 판사일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그 민법상 그 상당한 기간 민법상 그 이행지처럼 인한 법정해적권의 발생의 그 요건들을 헌법재판에 하는 점에서 그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본질과 그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부족하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이 법조계에서. 말씀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김복형 재판관만 아니 지금 바로 임명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기간을 좀 더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으니까 네, 네. 한덕수는 잘못도 없고 탄핵할 수도 없어라고 네, 네. 결론 내린 것은 매우 민법적 판단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민법적인 헌법재판과 성격에 맞지 않는 적절하지 민법에 않았다. 협소한 시각이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